안녕하세요. 절대공입니다. 드디어 수한 실전편 5회로서 오늘 마지막 수능 완성에 관련한 영상이 되겠는데, 쌤이 원래 이 구평 연기됐었던 영화 몽타주 사용심은 당연히 빼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거보다 너네한테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거야. EBS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나 알아야 공부할 때 더 확신해가지고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좀 시간 낭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어느 정도로 연계가 됐는지를 쌤이 이제 구평을 기준으로 이제 연계 지금 작품들을 찍고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6평이나 9평 같은 지문들 나오면은 야,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연계됐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 오케이? 네. 가볼게요. 영화의 몽타주 사용. 예이젠슈테인과 바쟁이라는 사람들 두 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쌤이 일단은 이 지문 일단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한 다음에 구평 지문을 갖고 와서 어떤 식으로 연기가 되었었다라는 걸 보여줄게. 자, 일단 영화 초기 이론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영화 초기 이론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 첫 번째는 어떠냐? 현실을 굉장히 잘 재현해야 된다. 영화라는 것은. 두 번째는 예술가의 목적에 따라서 의미화하고 편집해서 예술가가 원하는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 자, 이렇게. 자, 쌤이 순서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문에서 에이젠슈타인 내용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에이젠슈타인 아래에 먼저 적어볼게요. 자, 일단 에이젠슈타인은 뭐란 얘기를 했냐? 편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얘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영화를 찍을 때 숏 A, 숏 B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이 두 개가 합쳤을 때 새로운 의미, 어떤 예술가의 의도를 담은 목적을 담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건 영화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재료일 뿐이고 그 재료들을 쪽쪽 이렇게 다 잘라내가지고 만들었을 때 다 이어 붙였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탄생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술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이젠슈타인은 그래서 이 몽타주라는 기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미 구평을 열심히 좀 봤던 친구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다 뻔히 보이죠? 어떤 식으로 글이 써졌는지 보고 구평이랑 어떤 식으로 닮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몽타주가 뭐냐면은 화면을 따로 촬영했던 이 숏들 있죠, 그죠? 이 숏들을 적절하게 편집하고 떼어 붙이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 이것이 몽타주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 촬영한 장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숏 A, 숏 B 같은 경우 다 현실이죠, 그죠? 현실을 어쨌든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 현실들을 따로 다 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분해를 에이젠슈타인은 중립화라고 해요. 중립화에 대한 의미가 구체로 나오진 않는데 어떤 거 있어? 현실 같은 경우는 다 맥락이 있잖아요. 그냥 거대한 역사성의 일부분이잖아. 그런 일부분들을 다 잘람으로써, 그리고 그 쇼트로 뭐 할 거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거거든. 그 현실의 맥락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중립을 시키는 거지. 그 맥락을 다 잘라내고 그저 영상의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재료화, 이가 중립화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들과 청각적인 그런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대등하게 얘나 영상이나 청각이나 이렇게 대등하게 사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다라고 한 게 예이젠슈타인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쟁 같은 경우는 몽타주는 쓰레기야 하고 나와요. 사실 당연하죠, 그죠? 현실을 충실한 재현, 이게 바로 영화야 라고 얘기했던 바쟁 같은 경우는, 이 예이젠슈타인이 얘기했던 이 몽타주라는 건 따로 잘라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지 이니까 당연히 훼손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몽타주라는 건 잘못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왜냐? 관객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이 편집자의 선택을 수용해. 편집자는 이제 예술가겠죠, 영화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관객이 너 때문에 이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새로운 의명을 강요받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몽타주라는 건 하나의 의미나 결과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왜? 현실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야. 근데 딱 하나의 정해진 의미와 결과, 어떤 거? 예술가가 지가 고른 그것만을 강요당하는 거기 때문에 관객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바쟁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몽타주가 쓰레기라 그랬으니까. 자, 바쟁은 대안으로 뭘 제시하느냐? 딥 포커스랑 롱 테이크라는 걸 제시합니다. 당연히 이 두 기법은 현실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거였지, 그지? 자, 딥 포커스 개념이 뭐냐면요, 원경과 멀리 있는 거, 근경, 가까이 있는 거 모두 화면 전체에 선명하게 나오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하는 기법이에요. 롱 테이크는 뭐냐? 1분에서 2분짜리, 자,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건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잖아. 이 사람 얼굴 비쳤다, 저 사람 얼굴 비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1분에서 2분짜리 숏이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현실을 그냥 찍고 있는 거야.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이래서 2분 동안. 이런 걸 롱테이크라 그래. 자, 이 딥 포커스를 통해서 우리는 더 현실에 집중할 수 있고, 지우기력에 집중할 수 있고,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느낄 수 있어. 왜? 원경도 잘 보이거든. 그지? 그 다음에 이 롱테이크, 이게 모호하다라고 에이젠슈타인이 반박을 해요. 에이젠슈타인이, 야, 그렇게 하면 영화가 그게 무슨 의미야? 그거 되게 모호해 라고 공격을 해요, 에이젠슈타인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바쟁이. 야, 그 모호함이야말로, 롱테이크가 얘기하는 그 모호함이야말로
바로 현실이야. 현실의 본질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현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지 너처럼 새로운 단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거든.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영화의 몽타주 사용 수능 완성 실정평 5회를 본 건데, 자, 지금부터 뭐 할까요? 9평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비교해볼게. 자, 9월 평가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죠. 쌤이 이거 편집을 해가지고 좀 앞에 바로 10에서 17번 지문 박았습니다. 자, 리얼리즘 평론가 이러면서 바쟁이 먼저 나오죠, 그죠? 우리 방금 봤던 사람입니다. 자,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돼. 객관적이라는 내용을 뭐 쌤이랑 지금 같이 보진 않았었어. 자, 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보여. 이게 당연하게 들어올 수 있지, 그지? 우린 EBS를 본 입장에서라고 생각해보자고. 자, 바쟁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때? 당연히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이겠네 라는 느낌이 들어, 그죠? 자, 영화를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몽타주가 나옵니다. 에이젠슈타인, 아까 우리 읽었던 친구죠, 그죠? 에이젠슈타인. 그래서 몽타주가 좋아.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제한한 공간 물리연소, 자, 들어본 내용들이죠. 현실의 연속성 깨트리고, 그래서 바쟁은 싫어했어, 그지? 우려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바쟁이 나온 내용 중에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뭐야? 디프 포커스랑 롱 테이크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맞춰 촬영한 기법이다 라는 말이 있어, 그지?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을 1, 2분 없이 끊김없이 자, 이거 쌤 수능 완성 잠깐만 가져올게. 자, 쌤이 이렇게 먼저 연습해본 거야. 적으려고. 자, 여기 보세요. 각주에 있는 거 쌤이 그 영상 정리할 때 적어놨던 건데, 자, 원경 근경 모두가 화면 전체에 선명하게 나오도록 초점을 맞춰 촬영한 기법 1, 2분 이상 숏이 편집 없이 길게 진행되는 기법, 이런 식으로 지금 각주에 있었던 내용이잖아. 쌤이 각주에 있는 것도 웬만하면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정리할 때.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정리하는 거 의미 있다고. 정리하고 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봐주고 이러는 거 독해할 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지? 가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 이상이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오케이?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잖아, 그지? 자, 그리고 문제 하나 한번 볼게. 자, 이 문제 보면요, 13번 문제 봐봐. 자,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 지금 디프 포커스가 뭐였어? 가까이 있는 거 근경과 원경을 모두 선명하게 였지, 맞아? 디프 포커스, 그죠? 근경과 원경을 모두 선명하게 이거잖아, 그지? 자, 봐요. 디프 포커스로 하면 어떻게? 배경은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개소리잖아. 그냥 바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와. 그래서 이 연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일단은 올해의 연계율은 높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공부를 만약에 EBS 정리 공부를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다시 보고 막 2배속 이렇게 듣지 마.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손으로 한번 따라 적어 보시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꼭 내가 정리했던 거 혹은 쌤한테 이거 보내달라 그래. 쌤 이거 캡처해서 다 보내줄 테니까. 자, 수능 완성 실전편 5회 초연결사회와 책 읽기 순기능. 자, 이건 이제 독서론이에요. 앞에 1번, 2번, 3번 나오는 거 있잖아. 걔네입니다. 자, 초연결사회가 일단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말 그대로 초연결에 이 초월할 때 초이겠는데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뜻이야. 굉장히 왜 인공지능이랑 인터넷이 발달을 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유튜브로서 우리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잖아, 그지? 아니면 인공지능 어때? 옛날엔 사물이라는 건 그냥 대상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얘네가 막 나보다 과제를 잘해줘, 그지? 뭐 너네 지금 이제 수행평가라든가 대학 가서도 보고서 작성해줘, 이런 막 작성해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사물이 아닌 거죠.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사물에서도 이 연결이 극대화된단 말이야. 자, 그런 상태야.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인간과 사물의 연결이 높아진다는 게 초연결 사회인데, 자, 이게 다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때문이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있어. 뭐가 문제야?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이 디지털 기기 과몰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당연히 우리는 교육적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책 읽기의 순기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주체적 판단을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공감 능력 결여에 약간 의아할 수 있어. 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뭐 공감하고 막 이러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를 과몰입한다는 거는 디지털 세상에 우리가 과몰입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 자신이나 넌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너 내 친구에 대해서
혹은 나의 주변인, 내 가족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옛날처럼 안 나온다는 얘기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 사람이 쏟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는데 그만큼 디지털을 뺏긴 거니까 자신이나 혹은 자기 진짜 주변, 현실 친구들에 몰입이 덜 된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공감 결여해요. 그 다음에 주체적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뭐 몸만 궁금하면 막 찾아봐. 써있어. 뭐 알려줘. 영상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만을 갖게 된단 말이야. 이거 자, 두 번째, 되게 뻔한 소리지만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이건 뭐 본인도 느끼죠, 그죠? 계속 핸드폰 갑자기 화면 팍 켜지면은, 친구한테 카톡 왔나? 이러면서 확인하게 되면서 공부할 때 그러지 마라. 자, 공부할 때만 핸드폰 여기 놓고 이러지 마세요. 어쨌든, 집중력이 결여되고 굉장히 짧은 정보에만 우리가 몰입하게 돼. 뭔 소리야? 긴 영상 보지도 않잖아. 그지? 짧은 쇼츠 같은 거에 우리가 그 1분이나 딱 1분 미만에 있는 그 영상들로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죠? 집중력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쌤이 이번에 고2 모의고사에서 진짜 정말 좋은 지문 나와가지고 한번 50분짜리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지? 아무리 썸네일이 뭐 이뻐 보여도, 좀 되게 제목도 자극적이어 보여도, 길면 누르지도 않잖아. 그죠? 자, 혹시 안 본 친구들, 어려운 비문학 공부하고 싶으면 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의존적 성향, 외로움이라는 문제인데, 이게 뭐냐? 생각해봐. 우리 SNS 할 때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인스타나 이런 거 뭐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카톡이는? 하다가 갑자기 되게 그거 연락을 하거나 뭐 SNS 막 몇 시간 동안 막 보거나 딱 껐을 때 엄청나게 공허함과 외로움 밀려오는 경우들이 있지. 그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책 읽기를 통해 해결해보겠다고? 쌤이 책 읽기에 대한 관련한 건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공감 능력 결여가 주적 판단. 이게 뭐가 문제였다고? 디지털 세계에 너무 매몰됐고, 그지? 그러면서 내 주변인과 진짜 현실 세계를 별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게 문제였잖아? 다양한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쓰인 책을 읽으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자, 어떤 평론가가 나왔는데, 뭐 평론가 이름이 뭐 중요할 것 같진 않고요. 그 평론가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해요. 자, 마을 사람, 나그네, 관광객이라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마을 사람이 뭐냐면 특정 공동체에만 소속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나그네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체도 소속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관광객이 뭐냐? 자, 일단은 이게 되라라는 얘기예요. 딱 봐도 중간자 역할이죠. 마을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현실에만 매몰되는 뭐 그런 거라 친다면, 나그네 같은 경우는 어디도 매몰될 수 없어. 보통 이제 이 디지털 과몰입하면 이제 약간 이쪽으로 찌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객처럼 돼야 돼. 돌아갈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집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풍요로운 자신의 의지대로 연결과 분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연결밖에 없고, 나그네 같은 경우는 분리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그지?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의 관광지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관광지를 책을 읽으면서 이런 현실도 저런 현실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분리와 연결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공감도 잘할 수 있고 주제적 판단도 잘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집중력 문제는 어때? 당연히 책이 일단 집중력이 안 좋은 이유가 뭐라고? 아까 그 쇼츠 같은 것부터 해서 블로그, 하이퍼텍스트 이런 것들. 자, 하이퍼텍스트는 이제 링크들이 막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읽다가 갑자기 자극적인 거 나오면 막 눌러가지고 보고 이러면서 읽기를 스탑하고 이러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 책은 어때요? 책은 선형적 구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만 읽어야 되잖아. 그런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으로서 당연히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외로움. SNS 같은 걸 봐. 막 그러다 외로워. 왜? 난 그 사람이랑 뭐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이걸 또한 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책을 보는 그 순간은 내 의지로 선택한 고독이야. 내 의지의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로워서 SNS를 하지만 다시 또 외로워지는 이런 굴레에 갇히지만, 책 같은 경우는 내 의지로 그 외로움 자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외로움 더 이상 이 고독으로 표현이 되는데,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지? 이건 힘들지 않아. 이 고독과 사색을 통해서 어때? 아,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독립적인 가치를 갖게 돼. 그럼으로써 우리는 저 외로움의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러는 그냥 뭐 착한 얘기입니다. 자, 실편 5회 수완 리스먼의 대중사회 분석, 타인 지향적 성격과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리스먼이 얘기하는 게 뭐냐? 대중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회 분석. 자, 산업화 시대에 산업사회에 이제 이 대중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 그리고 이 대중의 대중문화라고 하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 하는 말이야. 문화가 평준화되는 것. 리스먼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문화가 특히나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사실상 미국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 얘기한 거지만 뭐 어느 나라 비슷하겠죠. 대중문화. 사실상 대중이란 개념 자체가 산업사회에 등장했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도 비슷하죠.
대중사회. 현대사회는 대중이 이끌어가는, 대중이 주도하는 사회이다라고 해서 대중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현대사회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다 비슷하고, 균등하고, 특성이 없는 그런 획일적인 문화가 펼쳐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대중사회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이다. 그래서 대중사회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대중사회는 첫 번째로 어떠냐? 이 현대사회라는 건 굉장히 경쟁과 개인의 성공, 성취, 이런 걸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자유 경쟁적인 사회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주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이 개성이 없어. 개성이 없고, 이 문화는 어떠냐? 이 권력이나 매체에 의해서 이제 그냥 조종이 되는, 그래서 평준화 획일적인 문화로 개인이 제일 중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이 누리는 문화는 개성이 전혀 없다라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반어적이거나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개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들은 다 고립됐고 고독한 개인,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개성이 없고 권력 없고 매체에 의해서 문화가 조종당하는 거대한 군중이라는 개념만이 나왔다. 거대한 군중이라는 개념만이 나왔다라는 굉장히 뭐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것을 군중, 네. 그런 걸 얘기합니다. 대중사회 분석. 자, 그러면서 리스먼이 왜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타인 지향적 사회이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리스먼이 그래서 이 사회라는 전반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자, 이거는 인구 증감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출생이 많고 사망도 많았던 옛날에 출생도 많이 태어나는데 또 많이 죽어, 이런 경우에 이때는 전통 지향적 사회. 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빨리빨리 죽으니까 이 전통이라는 게 유지돼야 돼. 그래서 이 관습, 의식, 종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사회규범인데, 그리고 이 사회규범을 만약에 위반을 하잖아? 그럼 사람들은 뭘 느끼냐? 수치심을 느껴요. 아, 세상에, 내가 이런 전통을, 혹은 뭐 내가 이 의식을, 종교를 잘 따르지 못했다니, 이러면서 수치심을 느껴요. 그것으로 행동이 조율돼. 오케이? 그래서 전통 지향적 사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뭐, 물론 지금 이 산업사회, 현대사회에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식량이 굉장히 대폭 강화돼. 그지? 이 농사법 개량,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게 돼서. 그리고 또 어때? 보건위생이 발달해. 의료법이 발달해. 그리고 의술이 발달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지 않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사망률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인구가 증가하겠죠. 맞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면, 이게 두 번째 케이스야.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야. 이때는 뭐 굳이 따지자면 유지됐다라고 봐야겠지? 둘 다 위니까. 근데 이번에 사망률이 내려가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케이스가 됐다 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내면 지향적 사회가 돼요. 자, 일단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건 삶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개인이 일단 계속 자기의 살 곳을 이동해. 개인이 이제 이동을 하고, 돈도 옛날에는 막 돈을 모아도 빨리 죽어버리니까 사실 막 돈을 내가 열심히 모아야지 막 이런 욕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계속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에 대한 축적,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개인의 선택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불러일으키는 내면적인 사고가 이제 아까 세화의 규범을 대체하게 돼. 이게 행동의 지침이 되고요. 이거를 위반하면 어때? 아까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번엔 죄의식을 느껴요. 왜요? 자, 지문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죄의식이 행동을 이제 규제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사회규범 전통이었다면 이번엔 내면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어떠냐? 현대사회는 이제 그 대가족 시스템보다는 이제 핵가족 시스템이 된단 말이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었죠? 핵가족을 지향하다. 출생률이랑 사망률이 더불어 감소합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출생은 그대로였는데 사망이 감소했었다면, 자, 물론 현대사회는 더 안 죽어. 사람들이 막 100세 시대 이러잖아. 그죠? 근데 출생도 적어져. 요즘 그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라는 게 막 뭐 사회적 이슈다 막 이러면서 뭐 얘기 많죠. 그죠? 어쨌든 현대사회의 특징인데, 자, 이때 핵가족, 이 핵가족화가 되고 현대사회는 어때요? 노동이 죽죠. 노동을 옛날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농사만 짓진 않잖아. 그지? 주 몇십 시간만 일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노동 시간이 단축이 돼요. 대신에 여가랑 소비가 많아집니다. 그지? 자, 그리고 타인과의 접촉을 더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요즘이 생각을 해봐. 아무리 현대사회에 못 사는 사람이라도 조선시대 농부의 그 가난한 농부보다 못 살진 않았단 말이지. 그지? 조선시대 가난한 농부는 진짜 막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막 그랬잖아. 현대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현대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낀단 말이야. 그지?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왜? 타인들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첫 번째 독서론 지문 봤었잖아.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타인과의 비교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못 살아, 난 상대적으로 덜 행복해,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렇게 이 현대사회에서는
타인 지향적 사회가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전통이었고 내면이었다면 이번엔 타인이 되는 거야. 타인과 비교도 하게 되고, 타인이 혹시 나에게 막 타인이 뭐라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되나? 하면서 타인 자체가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 SNS 같은 거 뭐 올리면서 막 좋아요 받거나 혹은 싫어요 받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타인의 반응이 만약에 안 좋아, 그러면 나 소외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되나? 난 남들처럼 못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규범이 되는, 타인의 반응 자체가 행동의 규범이 되어버린 사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 문화가 평준화되고 획일적이게 되는 거야. 개성이 없어지는 이유야.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다른 사람들 뭐 좀 더 부러운 사람들을 계속 막 따라하려고 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남들이 하는 취미를 복제해가지고 그걸 내 취미인 양 살아가고, 그죠? 그런 웃긴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지. 이거 굉장히 문제죠, 그죠? 사실 나도 그렇지만, 우리 현대사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찔려요. 당연히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리스만이라는 친구가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결책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추상적이나마. 자, 이 리스먼이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인간이 이렇게 세 가지, 적응형, 무규제형, 자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적응형이 뭐냐? 적응형은 그냥 이 사회 안에 적응하는 사람들이야. 전통지향적 사회에 살아가는 중에 특히나 이 관습의식 종교를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들, 마찬가지. 타인의 반응에 굉장히 잘 따라. 그러니까 대중이죠, 그지? 대중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대중을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 적응형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겠죠, 그죠? 현대사회로 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대중이 되겠어. 무규제형은 뭐냐?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격에서. 예를 들어 타인 지향적 사회는 아니? 난 그딴 관심 없는데? 하면서 완전히 엇나가고. 물론 그나마 낫다고 할지도 몰라. 그나마 개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 사회에서 좀 어울리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자율형이 되자라는 얘기를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리스먼이 대안으로서 이 타인 지향적 사회라는 게 이게 우리 획일적인 문화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율형 인간이 돼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율형 인간이 뭐냐? 얘네들을 짬뽕하는 겁니다. 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돼.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다른 존재야. 나는 유일한 인간이잖아. 그지? 나의 자율성을 찾아 헤매는 이 가치체계, 딱 고정된 이 타인의 지향에서 벗어나고 이 획일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나 개인의 이 개성을 찾아 헤매는, 오케이? 이런 것이 이제 자율형 인간이 될 것입니다. 자율형 인간이 돼서 우리는 개성을 회복하자라는 다소 실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상적이라마 해결책을 제시하다. 드디어 수능 완성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인체 진단용 초음파. 네. 기술 질문이에요. 반사와 산란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쌤이 이 표가 몇 개 나오는데 이 표는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이 수치는 너네가 기억할 수가 없어. 4080m/s 뭐 이딴 거 외우는 것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네, 그래서 수치적인 거는 다 빼고 내용적인 것만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질문에서 그림을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초음파 검사 해본 적 있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 초음파 검사를 한 번쯤은 해봤을 거야. 막 차감 젤 묻혀가지고 막 빙글빙글 하는 거 있잖아. 네, 초음파 검사. 이 탐촉자라는 게 뭐냐면요, 각주에 나온 겁니다.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그다음 송신 보낸다는 거고 수신 받는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탐촉자에서 보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수신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초음파를 검사한다. 자, 어쨌든 초음파죠, 그죠? 초음파는 소리예요. 초음파 소리고요. 소리라는 파동은요 매질이 필요합니다. 매질은 이제 그 파동이 타고 나가는 매개체라는 뜻이고요. 매질이랑 이 속도가 비례하는 상황. 내가 타고 가는 게 똑같은 속도 똑같이 가요. 자, 적진 않겠습니다. 인체는 65%에서 70%가 수분으로 돼 있다고 하지, 그지? 그래서 수분의 평균적인 그 초음파 속도가 인간 전체의 평균적인 전파 속도예요. 그거 하나만 적어볼까? 네, 뭐 적어볼게. 자, 수분을 매질로 탈 때 초음파의 전파 속도가 1540m/s입니다. 뭐 엄청 빨라. 어쨌든 수분 기준으로 이래. 자, 근데 이 음파라는 게 생각을 해요. 음파는 소리예요. 둥둥둥둥 이렇게 타고 가는 건데, 뼈 같은 거, 이런 고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훨씬 더 빨리 타고 가. 두두두두 하면서 분자들이 탁탁탁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서 오히려 공기 이런 거에서 엄청 느려요. 그런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이 전파 속도, 매질의 초음파의 전파 속도예요. 전파 속도. 이 전파 속도의 비례 관계를 지문에서 하나 줘요. 이거 하나 한번 공부하고 갈게요. 자, 이 전파 속도라는 게 매질의 밀도에 반비례하고 매질의 최적 탄성률에 비례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최적 탄성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잖아, 그지? 최적 탄성률이 뭐냐면은 압축할 때, 자, 무언가가 매질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물이겠지, 그지?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음파를 뭘로 검사하는 거야? 신체 검사하는 거예요. 인체 진단용이니까. 그럼 인체도 뭐 있겠니? 뼈 있겠지, 뼈. 근육이 있겠지. 살, 지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초음파들이 타야 되는 그 매질들이야. 매개체니까. 좀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최적 탄성률은 이런 매질들을 압축하려고 할 때, 온 방향에서 얘를 꾹 하고 눌러. 그때 이게 압축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정도예요. 오케이? 솔직히 이게 밀도랑 뭔 차이야?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냥 용어 알아놓는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압축 저항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압축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저항하는 정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최적 탄성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압축 저항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되죠? 압축이 잘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어쨌든 지금 이걸 진단을 하려면요, 송신한 다음 수신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두두두두두 한 다음 박쥐다가 초음파 쓰잖아. 박쥐가 초음파를 어떻게 써? 박쥐가 뿅뿅뿅뿅 하고 딱 보낸 다음에 그게 탕 친 다음 다시 뿅뿅뿅뿅 하고 돌아와야, 이 땅 때렸던 그 부위의 정보를 갖고 내 머릿속으로 돌아와야 인지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냥 날려보내기만 하면 그건 나한테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사용이 불가능해. 탐족자도 이렇게 초음파를 쐈으면 다시 돌아오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영상으로 변환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중요한데, 이 돌아오는 게 두 가지로 돌아와요. 자, 이렇게 반사되거나 산란됩니다. 뭐라고? 자, 조직 경계에서 조직 내에서라고 적어놨어. 자, 이 조직이 뭐냐? 자, 인체 조직 얘기하는 건데요. 별거 아닙니다. 근육, 뼈, 지방 이런 것들이지. 이게 다 지금 조직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근육, 힘줄, 인대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조직이에요. 조직 경계에서 반사가 되거나 혹은 조직 그 안에서 근육 내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거기서 산란이 돼. 산란은 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걸 통해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지? 초음파 쏜 게 반사되어 돌아온 애를 반사파라 그러고요.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 흩어지고 막 이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얘네들을 산란파라 그럽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 수신해서 그거를 영상 화면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인체 진단용 초음파입니다. 이 반사라는 게 뭐가 쓸수록 반사가 잘 되냐면요, 이 음향 저항이라는 게 클수록 반사가 잘 돼요. 자, 음향 저항이 뭐냐? 음파에 대한 매질의 저항입니다. 매질의 저항이야. 매질의 저항. 자, 음향 저항이 뭐냐? 뭐라고? 음파에 대한 매질 저항이라고. 매질의 저항 정도야. 자, 저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음파가 매질을 잘 타고 갈 수 있으면 저항이 적은 거고요. 저항이 많으면 막 가다가 막 잘 못 가. 이런 게 저항이 많은 거야. 자, 음향 저항은 매질의 밀도 곱하기 매질의 그 안에서의 초음파의 전파 속도를 곱한 거로 하는데, 야, 잘 봐봐. 이거 옮기면 뭐라고? 다시 이항하면 비례지만 이항한다고 해봐. 매질의 밀도 곱하기 전파 속도 하면 최적 탄성률이죠. 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음향 저항은 최적 탄성률과 비례하는 거겠네. 자, 지문에 이렇게 적혀 있진 않은데 만약 연계한다면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올 법은 해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오케이? 압축 저항 정도나 사실상 이 음향의 매질의 저항 정도, 이건 똑같은 것이다 라고 봐도 된다 라는 얘기지. 자, 근데 아까 반사파를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반사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근데 우리가 이 음향 정도를 만약에 최적 탄성률, 즉 압축 저항 정도라고 비슷한 거라고 본다면, 잘 봐. 자, 그럼 뼈랑 공기가 있다고 해봐. 공기도 있어. 뼈랑 공기가 있는데 공기는 어때? 압축 저항 정도가 뼈보다 훨씬 잘 되겠지, 그지? 풍선 막 이렇게 하면 어째 압축은 되잖아. 뼈는 안 되잖아, 그죠? 당연히 그런 공기보다 뼈가 압도적으로 이 저항이 높을 테니까 음향 저항도 높겠지, 그지? 그러면 뼈랑 공기의 이 차이가 엄청 크잖아. 이러면 이제 음향 저항 차이가 커. 음향 저항,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반사파의 강도는요, 음향 저항의 차이에 비례하는 건데, 이 차이가 클수록 뼈랑 공기는 엄청난 차이겠지. 뭐보다? 뼈랑 지방보다 뼈랑 공기일 때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뼈랑 공기의 이 경계일 때 반사가 훨씬 셀 거 아니야. 납득이 되지, 그지?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진단하고자 하는 거는 인체 내부죠. 외부를 진단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음파의 이 탐축자에다가 젤을 바르는 거예요. 젤을 왜 발라? 탐축자에다가 그냥 바로 이 공기를 통해 가지고 이 피부한테 가버리면 공기랑 피부는 이 차이가 어쨌든 간에 공기가 굉장히 이게 작단 말이야. 이 압축 저항 정도가. 음향 저항 자체가 굉장히 적어. 그래서 이 공기에서 바로 그냥 피부로 두두두두 하면 그냥 바로 퉁퉁퉁 튕겨나가 버려. 다 반사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이 피부를 관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피부 내부를 관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튕기면 안 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기서 튕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젤을 바르는 거야. 왜? 젤은 조금 더 압축 저항 정도가 높잖아. 그지? 뭔가 젤이 공기보다는 압축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젤과 이 피부 차이는 뭐 뼈로 해도 되고 어쨌든 젤과 피부 차이는 공기와 피부 차이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반사가 덜 되겠지. 그래야 일단은 인체 내부로 들어가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다고? 이 탐축자에 젤을 바르는 이유에 대해서 지문에 나와요. 젤. 오케이? 젤을 왜 바른다고? 젤을 바름으로써 공기보다 조금 반사가 덜 되게, 젤과 피부 사이의 이 차이는 좀 덜 하니까 반사가 조금 덜 되게 해서 바로 피부에 꽂아 들어가게, 그래서 그 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젤 바르는 거란 얘기야. 자, 다음 음파의 반사는 입사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거 대충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자 이게 두 개의 경계면이라고 해볼게. 경계. 이게 매질이 두 개가 달라. 그냥 예시로 들게요. 그냥 아무거나 뭐 지방이랑 뼈라고 할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의 이 초음파가 두두두두두 하고 입사를 한다고 해봐. 자, 입사라는 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입사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수직선 있죠? 이 수직선을 법선이라 그래요. 법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이 만약 이렇다면 반사각은 동일한 각도가 돼요. 동일한 각도. 이거랑 똑같은 각도가 되는데 이걸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자, 지문엔 나오지 않죠? 어쨌든 지방에서 조금 뼈를 뚫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를 굴절각이라 그래요.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입사가 된다는 게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반사가 되거나 굴절이 돼요. 오케이?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얘나 얘로 나눠진다는 거야. 이게 100이면 이거 두 개 합쳐서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봐. 이 반사파를 통해서 이 초음파를 수신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로 튕겨나가 버리면 얘가 그걸 어떻게 탐지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아예 수직으로 내리 꽂아주면 반사각이, 자, 이 법선 기준으로 반사각이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수직, 지금 봐봐요.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똑같다며.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점점 입사각이 작아지면은 반사각도 작아지면서 법선이랑 붙어지겠지. 그지? 야, 이 수직으로 내려 꽂아주면 반사각도 어때? 바로 그냥 이대로 그냥 바로 돌아갈 거 아니야. 바로 돌아가면은 얘가 탐지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지. 그래서 수직으로 입사를 시켜주는 게 좋다. 뭐에? 반사파를 만들기에 유리하겠지. 그죠? 바로 그대로 돌아올 테니까. 다 이렇게 얘가 비스듬하게 돌아가면은, 그지? 비스듬하게 돌아오면은 평 하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버릴 테니까 이걸 탐지를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여기서 쏘는데. 오케이? 그래서 수직으로 입사할 때 이 영상이 명료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반사파는 조직의 경계잖아, 그지? 이게 이 경계에서 생기는 건데, 이 경계도요, 조직마다 아까도 뼈랑 공기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랐잖아. 이 경계에서 이 매질이 원투가 각각 뭐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비율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네, 잠깐 볼게, 지문에서. 자, 잠깐 보면은, 자, 지금 이 표가 뭐냐면은 초음파가 조직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의 반사 계수예요. 오케이? 자, 반사 계수가 뭐냐? 반사 계수는 입사파 대비 반사파의 비율이야. 자, 아까 뭐라 그랬었어? 입사가 되면 그것이 반사가 되거나 굴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지. 그지? 그럼 입사가 1이라면 반사파가 많아봤자 1을 못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1보다 넘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야. 됐죠? 연부조직. 자, 이 지문에서 연부조직은 근육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육. 자, 근육에서 공기 이러면 0.99야. 뭔 소리야? 연부조직, 근육이랑 공기에서 근육으로 띵 했잖아? 그럼 99%가 다시 다 반사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지방에서 근육으로 내려꽂는다 이러면은 한 10%만 반사가 되고 나머지 90%는 투과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반사 계수라는 개념 그냥 지문 통해서 한번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자, 다음 산란파입니다. 산란파. 산란은 일단 뭐 하는 거야? 흩어지는 걸 산란이라고 해요. 자,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봐. 어쨌든 산란파라는 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는 거야. 자, 왜 흩어지겠어? 잘 가던 파동이 왜 흩어져? 가는데 애들이 막 울퉁불퉁해. 불균형 반사명이라는 게 이 울퉁불퉁하니까 애들이 이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 이 울퉁불퉁한 이게 있어서 이렇게 잘 가는 애가 있고, 여기 막 쪼개져가지고 이 방향으로 튕기고 이 방향으로 튕기고 이러면서 이제 파동들이 막 이렇게 이 방향 다른 방향으로 쪼개지는 이런 걸 산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뭐야? 그걸 다시 한번 수신하는 게 목표라고. 초음파 파장보다 작은 산란체를 만났을 때, 자, 산란체라는 건 그냥 산란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당연히 우리 신체 안에 있는 그런 무언가들이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그런 걸 만날 때도 산란이 된다. 이 산란되는 강도도 그래서 조직마다 다 달라요. 오케이? 예를 들어 뭐 물이나 혈액 같은 거는
거의 산란이 안 되고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지방은 어떨까? 지방이야말로 진짜 막 울룩불룩 하잖아. 생긴 것부터가. 그지? 지방은 균일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거를 1이라고 한대요. 한 1000배 정도 그대 혈액보다. 혈액보다 1000배 정도 더 산란이 잘 된다. 그러니까 지방을 관측하기가 굉장히 쉽겠지. 왜? 산란파를 우리는 수신하고 싶어 하는 애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 산란파는요, 주파수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주파수의 4제곱에 비례해. 4승. 주파수는 뭐의 주파수겠어? 자, 주파수, 설마 frequency 모르니? 자, 주파수라 그래요. 주파수는 건 1초당 진동, 초당 진동 횟수예요. 진동 횟수. 그 주파수에 비례해서, 4승에 비례해서 주파수를 키우면 산란파가 많이 생기겠지. 그지? 그럼 어때? 더 많은 수신을 해서 또한 정확한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자, 초음파 검사가 상복부 검사랑 하복부 검사가 있대요. 그냥 배를 반으로 잘라보면 여기가 상이고 여기 하겠죠, 그죠? 자, 상복부 검사 같은 경우는 위나 간 같은 걸 체크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내용이 있단다. 자, 일단 내용이 있는데, 자, 위나 간은 어떠냐? 안쪽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췌장, 이 위장이 일단 이따만큼 크고, 그다음 그 사이, 그 안쪽에 또 간, 췌장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소화액이랑 가스가 많잖아? 이 물 섭취가 소화액이랑 가스를 만들어요. 그럼 어때? 반사파가 많아져. 왜? 공기랑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때? 반사파가 세지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그 안쪽까지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 안쪽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초반부터 막 위에 들어있는 이 가스 때문에 막 탁탁탁탁 다 반사파가 막 열심히 일어나면은 나는 지금 위밖에 안 보이겠죠? 수신이 잘 돼가지고 명료하긴 해. 명료하긴 하겠지. 근데 명료한 위장이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그 안쪽에 있는 다른 장기인데.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금식하라 그러는 거야. 12시간 이상 물 마시지 말라는 게 그런 거야. 물 때문에 뭐가 생겨? 가스가 생겨요. 이 가스가 공기랑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반사가 너무 잘 일어나. 그래서 물 마시지 마라. 금식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하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방광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또 뭔가를 보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방광도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광도 가스를 없애줘야 되거든. 근데 약간 좀 달라. 위장은 물이 슉슉 하고 빠져버리지만 방광은 물을 채우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방광에 있는 가스를 없애버리려면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 많이 마셔서 가스를 없애버릴 수 있어. 밀어내버리는 거야. 오케이? 대신에 소변을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라는 거야. 그리고 탄산음료 마시면 안 되겠지. 가스가 당연히 거기 있을 테니까. 이런 그런 조건들이 있다. 네. 에이구, 이게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쌤은 전 질문을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능 완성 모든 질문들을 다 봤어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수능 특강 사회 경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